저는 경북대학교 생물교육과에서 근무하는 황의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인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강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중 강의는 꽤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 제주대학교에서 김명숙 우리 소장님 정말 오래전부터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분이세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인간적으로 참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누님이에요. 되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인트로 또 우리 박사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시고요. 이 자리를 만드신 우리 소장님이나 여러 또 우리 한라도서관의 관계자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은 따뜻한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따뜻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봄? 봄? 봄. 그렇죠. 따뜻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뜨겁다고는 좀 다르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물론 날이 더우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따뜻하다라는 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약간 릴렉스하게 만들어줘요. 따뜻하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제가 슬라이드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따뜻한 건 차가 이렇게 따뜻하고 자리가 따뜻하고 그런 물리적 따뜻함이 있겠죠. 또 따뜻하다. 아까 우리 서두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관계 속에서 차가운 관계가 있고 따뜻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또 부부간에도 가정의 부부간이 화목하고 따뜻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겠지만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살면 지옥이 되겠죠. 가정이 따뜻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따뜻하다는 말이 가져오는 언뜻 보면 물리적인 것 또는 약간 정신적이거나 사회관계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존해내는데 그리고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건 짧게 축축축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생물학자인데 생물을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심리 뭐 이런 것만 하긴 그래서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마카코 원숭이, 기본 원숭이, 긴팔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휴먼이에요. 이 전체적인 뇌 크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뇌죠. 그 다음에 해골바가지 말려봤어요. 전체적으로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마카코 원숭이 우리 흔히 아는 침팬지하고 봐도 한 4배, 3배에서 4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도 최초의 직립보행했던 인류의 조상, 요 사이에 또 뇌 용량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된 그래프여서 어렵지 않나 싶지만 안 그래요. 세계 최고의 명강사인 제가 설명하면 쉬워요. 자, 지난 400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계측해 놓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콜더 클라이밋이니까 추워요. 아래로 내려오면 따뜻해요. 아덜덜 아더워, 아덜덜 아더워. 이해되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아덜덜 아더워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생존하기가 어렵겠죠. 엊그제 추워서 거기에 맞춰 털옷 입어놨는데 갑자기 더워지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엊그제 더워가지고 털옷 다 팔았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짜증나잖아요. 물론 기후와 날씨는 차이가 있어요. 내일은 비가 온대요. 이건 기후일까요? 날씨일까요? 날씨예요. 기후는요. 최소한 지난 몇십만 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10,00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매일 아침, 저녁 별변 섞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날씨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평균 기온주예요. 지난 400만 년 동안. 이제 이건 사이즈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100년 단위로 재거나 10년 단위로 재서 그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greatest climate fluctuation이에요. 가장 온도 변화가 심했던 거. 저때 엄청난 생물이 죽었겠죠. 억수로 많이 죽었어요. 흥미롭게도 보세요. 왜 죽었는지 이해하겠어요? 꼬마 친구들? 갑자기 아덜덜 아더워를 막 반복하면 생물이 살기 좋겠어요? 많이 죽겠어요? 많이 죽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진폭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해골바가지의 크기예요. 아담의 해골바가지의 크기. 보세요. 400만 년 전에 요때 그 기온차가 크지 않았을 때는 침팬지가 한 400이니까 침팬지보다 아주 조금 큰 뇌용량을 인간의 루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세요. 별 차이가 없죠? 예. 그러다 분포 변화가 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사이즈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00만 년 전까지는 별로 뇌용량의 차이가 없었어요. 이때 물론 좀 큰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얘가 메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있을 때 갑자기 확 점핑한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엄청난 뇌용량을 가지고 막 이렇게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것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최정점에 있는 것들이 살아남았죠. 아담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자,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인류의 그 뇌용량의 진화 속에서 저희가 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평탄하고 편안한 생활보다도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류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고요. 이전과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힘든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기들이 이전과는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신에게 감사하세요.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박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자, 이제부터 따뜻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직립보행을 하고 털이 없어지고 뇌 크기가 커지는 신체적 진화를 또 불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었죠. 문명을 이루어요. 집을 지어서 하는 정신적인 진화도 했고요.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교류하는 사회적 진화를 하기도 했어요. 인류의 진화사는 이건 한 책에서 말한 좀 너무 단순화한 얘기긴 하지만 흥미로워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인류 진화사는 체온 조절을 위한 진화인 여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짧게 침팬지가 태어날 때 150cc 그렇다가 태어나서 한 2년 동안 뇌가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300cc에서 400cc 정도로 평생을 살아가요. 우리 인류는 보면요. 이미 태어날 때 침팬지의 뇌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 될 때까지 급격하게 한 3배 정도 뇌가 성장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들어갈 때쯤 한 만 4살 될 때쯤까지 뇌가 완만하지만 꽤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만 한 4살, 5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뇌 성장이 거의 멈추죠.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인간 전체의 한 인생사 사이클에서 가장 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아기가 폐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임을 알 수 있겠죠. 저때가 뇌의 형성기입니다. 여기 계신 꼬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시기를 지난 노쇠한 분들이에요. 자, 제가 발견한 금세기 최고의 영상입니다. 13초짜리인데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영상이에요. 아직 틀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그냥 뒤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탑하면 탁 스탑하고 좀 이따 시계가 나올 거예요. 13초짜리인데 0.0이 될 때 탁 스탑을 눌러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고. 자, 이 영상은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어요. 지금 그림 같지만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께서 눌러주시면 이게 동영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눈에는 영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그림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영상에 원래 없었던 새로운 물체가 억수로 크게 생깁니다. 제가 경북대학교 학생 2,000명에게 보여줬어요. 제 강의를 한번 2,000명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대강당에서. 성의 진화라는 강의였는데 2,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전체 이 그림에서요. 좀 과장하면 한 10% 이상이 변해요. 먼지 2개가 3개 되거나 누리끼리 한 게 노랗게 되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새로 생겨요. 억수로 많이. 경북대학교는 2,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시작할 텐데 13초짜리 진짜 짧은 영상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는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랄까요? 못 찾기를 바랄까요? 아니에요. 못 찾기를 바랄까요? 그래서 고마에 눈 뜨고도 못 본다고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 중에 특히나 물론 이건 남녀노소 관계없지만 찾았어요.
그럼 막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겠죠. 그럼 뭐가 변한다고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억수로 기분이 좋을까요? 왕 짜증이 날까요? 그렇죠. 발견해도 입을 닫고 제가 발견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입을 닫고 아시겠죠? 말하지 말라니까 또 손가락 올려가지고 잘려요. 아시겠죠? 자, 시작 13초짜리. 선생님은 제가 스톱하면 스톱해 주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보세요. 억수로 많이 변합니다. 시작.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네. 이 사람은 어디가 이거는 진짜 이거예요. 자. 아시는 분도 계셨죠? 조용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정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올라와요. 자, 찾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찾았어요? 아직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팀, 이따가 다 확인하고 제가. 자,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요. 다른 슬라이드로 갔다가 오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이 사람은 어디가 이거는 진짜 이거예요. 정지해 주세요. 네. 잠깐만. 우리 지금 뭐가 변했어? 착각했어? 아니야? 자, 찾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쉽게도 선물을 받을 친구가 없네요, 지금. 자, 정답, 찾았어요? 뭐가 변했어요? 돌? 이 친구 찾았어요. 이 친구 저 선물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자, 그대로 눌러주시면 다음에 연속해서 볼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왼쪽은 원래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영상이고 그 영상 간의 차이가 변하는 부분이겠죠. 여기. 모르겠어요. 쭉 돌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찾았어요. 자, 다시 또 앞으로 가서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자. 이 사람 어디가 여기 돌이 엄청나게 쭉 생겨요. 보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예요. 네, 지금 정지해 주세요. 이게 작은 변화인가요? 큰 변화죠? 우리 박사님들이 못 볼 정도로 작은 변화였나요? 아니죠, 교수님? 굉장히 큰 변화죠? 네. 2,000명이 눈 뜨고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금식이 최고의 동영상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폄훼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눈뜬 동사 시리즈 1탄이에요. 2탄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넘어갈까요?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다음 넘어가 보실래요? 이 영상은요, TV에서 여러 차례 방영이 됐던 영상이어서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을 또는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 비밀 지켜주세요. 자, 여긴 총 6명의 학생이 나옵니다. 3명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고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3사람이 나와요. 총 6명의 학생이 나오고요. 농구공은 자세히 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의 농구공이 나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하고요.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들 또 자기들만의 농구공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패스를 해요. 절대로 하얀색이 까만색에 또는 까만색이 하얀색에 패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 너무 심플해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과연 몇 번이나 농구공을 패스하는지 세는 거예요. 무슨 색깔로?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농구공을 패스하는지를 세는 건데요. 너무 간단하죠? 울트라 캡처장 스피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해요. 심지어 몇 번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 들릴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세보세요. 아시겠죠? 반칙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소리를 내서 하나, 둘, 셋, 다 똑같아지겠죠. 짜증 날 거예요. 입을 다물고 이런 수능 소리도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것도 정말 짧은 영상이에요. 길지 않아요. 몇 번 하지도 않아요. 자, 몇 번 무슨 색깔 세라고요? 까만색은 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슨 색깔만? 흰색만. 이건 패스예요, 아니에요? 자, 오죽하면 이런 걸 설명하겠어요. 한다니까요. 자, 주면 한 번, 받으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이 되는 거예요. 주고 받아야 한 번 아니에요. 알겠죠? 자, 바닥에 두 번 튀겨서 주면 세 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설명을 하겠어요? 열심히 세보세요. 무슨 색깔? 그리고 절대로 신음소리 이런 내면 안 돼요. 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약속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어가 나오는데 개무시하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자,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패스를 하는지 세는 거예요. 자, 시작. 이제 정지할 준비해 주시고요. 정지해 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네, 최고야. 이거 다 답이 나오거든요.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몇 번일까요? 우리 교수님 몇 번? 13번. 우리 박사님. 15번. 김 교수님, 소장님. 15번. 박사님. 16번. 자, 우리 김생님? 14번. 14번. 15번. 15번. 지금 13번에서 16번 나왔어요. 자, 뒤에. 우리. 박사님 바로 뒤에. 네. 13번. 우리. 16. 15. 우리. 16. 아, 이렇게 다 여쭤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10번 손 들어보세요. 10번. 예, 한 명. 자, 11번. 네, 좋아요. 세 분. 12번. 좋아요. 2분. 네, 13번. 네, 4분, 5분. 14번. 아, 만만치 않게 많아요. 7분. 15번. 15번 많아요. 한 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16번도 많아요. 6명. 예, 17번. 네, 한 분. 18번. 19번. 전에 30번도 있었는데, 없어요? 예, 10번이야. 저번에 4번도 있었는데, 없어요? 네, 좋아요. 울트라 캡처장 스피드로 한 것도 아니고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11번에서 17번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스탑 해주세요. 오. 15번 손 들어보세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영상에는 비밀 하나가 수명되어 있어요. 고릴라 보셨어요? 네. 자, 손 들어보세요. 고릴라 보신 분. 예, 한 6, 7분 정도 보셨어요. 자, 선생님 고릴라 보시고 13번 하셨죠? 예,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릴라 보시고. 고릴라 보느라고. 자, 고릴라 보신 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고릴라가 선생님 개미보다 작았어요? 사람만큼 컸어요? 사람만큼 컸죠? 고릴라가 조석에 무대에 있다가 나갔어요? 아니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죠.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무대 중앙에 있어서 고릴라 특유의 춤을 한참 추다가 무대 맨 앞에서 그리고는 열라 빨리 들어갔어요. 여유 있게 걸어 들어갔어요. 열라 여유 있게 걸어 들어갔어요. 다시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주세요. 아까 그 영상 그대로예요. 제가 거짓부렁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세지 말고요. 고릴라를 찾아보세요. 이제 저쪽 오른쪽 끝에서 너무나 잘생긴 고릴라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대 중앙으로 와서 고릴라 특유의 춤을 추고 열라 여유 있는 걸음으로 걸어가죠. 고릴라한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재미있었나요? 네. 이 두 개의 영상은 진화를 이해하는데 또는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또는 생명현상을 생물에 있는 여러 가지 진화론적 이론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두 영상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여러분이 한 6, 7분만 고릴라를 보신 건 제가 설레발을 굉장히 잘 떤 거예요.
이 약을 잘 팔아야 되는데 제가 하얀색을 막 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하얀색을 한 10번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얀색에 막 집중하도록 까만색을 세면 대역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인트로로 썰레발을 떨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처음에는 공을 셀 때 하얀색과 까만색이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까만색은 걸거치죠. 그래서 대뇌에서 명령을 해요. 까만색을 내 눈에서 지워버리라고. 그리고 뭐만 봐요? 하얀색에 몰입하게 되죠. 그때 지금 몰입이 될 때쯤 시간이 걸리거든요. 될 때쯤에 고릴라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죠. 하얀색에 온전히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검은 색깔 옷을 입은 고릴라 300마리가 나와서 5분쯤 쌈바춤을 추고 들어가도 한 마리도 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인지구조적 특성이에요. 앞에 그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해상도가 높진 않지만 이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뿌연 파스텔 톤인데 반해서 사람만 빨간색 상의를 입고 있죠. 완전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이 그림을 보면 100이면 100명이 어디로 눈이 갈까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눈이 팍 꽂혀요. 마치 조금 전에 영상에서 하얀색에 몰입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삘이 팍 꽂히죠. 그런데 제가 뭐가 변한다고 보라고 했죠? 2,000명이 못 찾았으니 내가 반드시 찾아내리라는 마음의 다짐도 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만방에 떨쳐 보리이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서 여러분의 눈동자예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 빨간색의 필이 완전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는 어디에 간다고요? 빨간색으로 필이 빡 꽂혔어요. 그러한 다음에 뭐가 변한다 했으니까 여기 계속 있기는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동자는 어디론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왔어요. 왔는데 아까 필이 빡 꽂힌 데가 여전히 다시 가요. 갔다가 다시 가요. 갔다가 다시 가요. 열나 눈동자를 굴렸지만 13초 중에 10초 이상을 이 부분을 보셨고요. 원래 우리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에 벗어나서 어떻게든 넓게 보려고 막 본능을 거슬려서 본 게 어디까지 봤냐면 요만큼 본 거예요. 그래서 처마미 꽃게미 자르고 여기 자전거 바퀴살 여기 어디 얹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본능을 벗어나서 내가 이빨이 바깥으로 벌린 게 요만큼 본 거예요. 여기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여기로 눈이 왔었죠. 분명히. 그런데 바윗돌이 팍팍팍 생겼어요. 아니면 서서히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려면 적어도 여기에 3, 4초 이상을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필이 여기에 꽂힌 인간이 절대 여기에 3, 4초 이상을 머무르는 건 사이코예요. 아, 그렇다고 찾았던 학생이 사이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두 가지 영상에서 나타나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려운 영어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selective attention,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보고 싶은 것만 연락, 그러니까 필이 꽂힌 것만 연락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버스가 500대가 있었던 사람이 100마리가 있었던 아무것도 못 보는 자기가 필이 꽂힌 것만 연락 보는 거예요. 살인 현장을 목격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는데 공개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 옆에 덤프트럭 2대 있었잖아. 나 못 봤는데?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필이 꽂힌 것만 열나보는 습성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자녀분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가 뭐 하는 것만 보여요? 게임하는 것만 보이죠? 왜 그럴까요? 아이는 게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밥도 먹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도 해요. 근데 엄마는 뭐만 보일까요? 게임하는 것만 열나보여요. 이걸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죠? 그러면 그것만 보일까요? 좋은 것이 보일까요? 좋은 건 절대 안 보이고요. 그것만 우리 인간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하려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평생을 네거티브한 것, 잘못한 것, 걔가 게임하는 것, 걔가 잘못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교육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보지 못한 너무 목소리가 작아요. 내가 보지 못한 고릴라가 바윗돌이
아이돌이 반드시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아이가 게임하는 걸 딱 봤어도 저 새끼는 맨날 게임만 해. 그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내가 보진 않았어도 공부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컴퓨터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못마땅해도 제게도 내가 보지 못한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 큰 자식이 30, 40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달려들고 다 지 혼자 큰 것처럼 얘기할 때도 제가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감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보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거의 본 것이 100% 사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한 고릴라와 바위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1%쯤의 여지를 주는 것이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박수 한번 또 쳐주시고요. 민화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지난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10만 년도, 100만 년도, 1000만 년도, 1억 년도 아닌 10억 년도 아닌 40억 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벽에 똥칠하고 살아도 100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인종태라고 지금은 동화에 있는 국립수목원의 그 실장으로 있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야 종태야 한 20년 전이죠. 나는 벽에 똥칠하더라도 한 120세까지 살고 싶다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학생 때 박사가던데 교수님들 그럼 그 똥 다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7살인가 6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제가 벽에 똥칠하는 101살 되면 걔는 몇 살인가요? 그래서 등짝을 뼈 패면서 내 등에 똥칠이나 하지 말으라고 넘어간 적이 한 번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120세를 넘어 살기가 쉽지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요즘은 이제 150세까지도 보고 있지만 120세를 넘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말씀드린 진화라고 하는 것은 40억 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정확히는 한 39억 년이에요. 생물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하기가 매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마치 개미가 신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벽에 똥칠하고 살아도 100년 살까 말까 한 인간이 40억 년의 생물의 역사를 이해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소설을 같아요. 그것은 실제로 그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인간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보지 못한, 내가 보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릴라가 바위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5분 정도만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슬라이드 몇 장 안 넘어왔는데 저는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때문에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먹고 살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커서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11남매의 장남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억수로 가난한 빈농의 자녀였고 아버지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10남매를 어머니가 다 키우셨어요. 결혼해가지고.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아버지의 월급 하나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13명 어머니와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18명이 먹고 살았어요. 굶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넉넉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에 뒤에 이제 어머니가 만성 신부전증에 걸려서 한 5년 정도 편찮으시다가 제가 석사 마렵 박사 1학년 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6, 7쯤 돌아가셨는데 많이 힘들었죠. 그때 어머니가 5년 동안 중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원래 가난했던 집안 형편에 집안이 더 어려워졌죠. 친척들한테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돈도 많이 빌렸고요. 입원비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공부를 할 계제가 아니에요. 가서 돈 벌어 와요. 오늘이 2월 28일이에요. 등록 기간 끝났고요. 다음 주가 이제 3월 1일 이제 추가 등록 기간 마지막 기간이 그때 안 하면 이제
제적이에요. 잘려요. 오늘이 2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곱씹어봐도 카운트해봐도 저를 도와줄 분이 없어요. 어머니가 93년 2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93년 2월 28일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20일 후에요. 울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가서 등록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큰 자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넋이 나갔어요. 우리 집안 너무 힘들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서 박사과정을 하려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때요? 집도 구해야 되고 용돈도 있어야 되고 그게 등록금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카운트를 해봐도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2월 28일 오후 3시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하고 30년 전에 군대 내오간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고 군대를 제대하고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친구예요. 군대 있는 동안에 거의 전우처럼 의형제를 맺고 살 정도로 아버지하고 친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30년 만에 1993년 2월 28일 날 어머니 돌아가신 지 정확히 21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적되기 불과 한 3일 전 오후 3시에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잃어버린 동생 형 찾은 것 같은 기쁨으로 웃으면서 통화를 하셨어요. 한 30분을 통화를 하다가 난 어디 시골 초등학교 교감인데 니는 뭐 먹고 사노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친구분이 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서울대학교 앞에서 1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저희 딱한 사정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다음날 바로 사비만 들려서 저를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도 내주시고 공짜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셨어요. 그 고시원 사장님이 저 대신 박수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시원 사장님 전화가 93년 2월 28일 오후 3시에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릴라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바위돌이 보이지 않는 바위 놀라운 고시원 아저씨 내 인생에서 내 주식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여러분 재수 없어서 없다? 아니죠. 있다 없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고 탐색하는 것 그리고 내 눈에 인지하는 것 이외에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지를 남기는 것. 이거 창문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변에 무엇을 카운트를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한 발 앞으로 갈까요 말까요? 가요. 가면 뭔 일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 인생사지만 이걸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미없나요 지금? 재미있나요? 예, 자, 제가 그러나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이 너무 좋았죠. 늘 찬밥에 김치 찬물 말아서 먹다가 그리고 동생들하고 우글우글 좁은 집에 살다가 올라오니까 독방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삼시세끼 막 동그랑땡에 돼지고기 불고기에 매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공짜지. 정말로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쯤이 됐을 때 그 방이요. 제가 키가 1m 83인데 책상이 있고 제가 눕잖아요. 그러면 발가락을 이렇게 하면 벽이 닿고요. 머리를 쭈뼛 하면 벽이 닿고요. 이렇게 하면 문이고 이렇게 하면 책상. 처음에 너무 감사했던 그 방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박사 3년 차쯤 되고 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또 하나 그 맛있었던 동그랑땡이 여러분 매식 해보신 분은 혹시 여기 아버님들 중에 매식을 해보신 분은 한 식당에서 계속 엄마 밥하고 달라요. 계속 매식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 양념 냄새만 올라와도 넘어올 것처럼 그 밥을 못 먹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쯤 됐을 때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유학 가고 싶었고요. 어디 나가고 싶어요. 근데 언감생심 서울도 그분이 도와주셔서 여기 있는데 어떻게 외국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과사무실 앞에 독일 정부 장학생을 뽑는 공고가 붙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시원에서 뛰쳐나오려고 그냥 신청했어요. 서류 전형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가야 되는, 내일 아침 9시에 독일 대사관, 남산여인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봐야 돼요. 독일인 8명이, 한국말 하나도 못한 8명이 이제 저를 면접을 해요. 면접 요강을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독일어로 30분 동안 면접을 해야 돼요. 저는 독일어의 아베치대 다음에 이를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100% 떨어질 게 분명하죠? 100%가 뭐예요? 1000% 떨어질 게 분명하죠? 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제가 보지 못한 고릴라와 바이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산 위로 올라가는 저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억수로 무거웠어요. 독일 대사관에 들어갔더니 8명의 심사위원이 앉아있고 한가운데 문어대가리 대머리 심사위원장이 앉아있어요. 억수로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자리에 앉아서 덜덜 떨고 있는데 심사위원장이 제 소리를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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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칼로 막 심장을 대는 것 같아요. 그러나서 얼마 있다가 고개를 들고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합니다. 전날 저녁에 제가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 안 오죠.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새도록 열심히 하면 독일어가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탐구한다 하더라도 밤새 하룻밤을 열심히 한다고 독일어가 되진 않아요. 근데 가로 열고 영어로도 면접 가능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성문 종합 영어 시대고요. 외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쌤이 남자쌤이었는데 이름이 김춘자 선생님이셨어요.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도 영어 회화가 불가능했어요. 외국인을 만난 적도 없고요. 저희는 문법을 외기만 했지 뭐 말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I am a boy, you are a girl,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자 don't know, 이런 정도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어차피 영어 회화도 안 되고 리스닝 제로예요. 독어나 영어나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독일 정부장학생을 뽑는데 왜 영어 가려고 영어도 가능하다고 뒀냐면 머리는 아인슈타인이고 세계적인 학자, 이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가 영어는 미국인보다 더 잘할 경우에 독일어 못한다고 자르면 너무 아쉽잖아요. 인재를 놓치잖아요. 저 뽑으려고 넣어놓은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급의 인재를 뽑으려고 예외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100명이 면접을 봤던 100명, 저 빼고 모두가 다 독일어로 면접을 봤어요. 왜냐하면 독일 정부 장학금이니까요. 일본 정부 장학금 뭘로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일본어로 봐야죠. 그런데 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 대학생 중에 독일에 가서 1년, 2년 괴테 인스티튜트 어학연수 받고 와서 그 장학금을 신청. 저는 몰랐어요. 영어도 못해요. 말도 안 해요. 리스닝도 안 돼요. 제 전공이 분자 계통학이라고 DNA 유사도 가지고 토끼하고 사람이 가까운 침팬지하고 사람이 가까운지를 보는 거예요. 친자 확인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친자 확인이 그런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안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500페이지짜리 몰레큘러 시스템atics, 정확히 텍사스에 있는 교수님이 쓰셨는데 제가 그냥 대중 강연할 때 텍사스 어디 대학 은 모르니까 그냥 하버드라고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쓰신 몰레큘러 시스템atics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앞에 2페이지, 3페이지 되는 서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500페이지짜리 책을 탈고하면서 마지막 떨리는 손으로 이제 몰레큘러 분자 계통학이란 이런 DNA를 가지고 계통수를 그리는 이런 학문이란 어디에서 왔고 그리스 로마 어디 철학에 기반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언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쫙 햄릿도 들어있고 데카르트도 들어있고 유럽의 문화사까지 다 들어있어요. 명문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그리고 세계적인 출판사의 편집장이 수정까지 한 글이에요. 그리고 그냥 영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사자성어 들어있는 영어 문장에 너무나 유려한 문구예요. 밤새도록 3페이지를 외웠어요. 외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 외웠어요. 밤을 꼬박 새고 빨간 눈을 가지고 독일 대사관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그 밤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운데 있는 대머리 심사위원장이 머리를 들고 문어대가리 심사위원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What is molecular systematics? 몰레큘러 시스템atics 제 전공이에요.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What is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당연히 알아듣죠. 우리 학생들도 알아듣는데 아무리 영어 회화가 안 돼도 What is molecular systematics라는 말은 제가 알아들어. 네 전공이 뭐야? 어제 밤새 외운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고개를 숙이고 한 1분이나 이렇게 지나면 끊어야 되잖아요. 너무 기니까. 근데 아무리 외도 3분을 외는데 안 끊는 거예요.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고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오만했다. 왜 오만했냐면 이 심사위원들이 동양에 독일은 거지도 영어를 잘해. 근데 동양의 한국 사람 지가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감히 독일어로 면접을 신청을 안 하고 영어로 면접을 신청했잖아.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만한 자세로 저를 보다가 앞에 하기 시작했는데 3분쯤 지나고 나서 보니 8명이 감히 엉덩이를 붙이고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엉덩이를 반쯤 들고 장화 씨는 고양이의 눈빛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보는 눈빛으로 감히 제 연설을 끊지 못하고 존경어린 시선으로 8명 한결같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빨리 얘기를 하는데 문장과 문장이 너무 완벽하고 놀리죠. 억수로 빨리 얘기하는데 그 영어 단어가 너무나 고급진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생물학자에게 물어봤는데 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유럽의 문명사와 다가오는 미래 세대에 이 학문이 미칠 영향까지 얘기를 하는 도대체 이 청년이 그 학문의 깊이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문화를 물어보면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은 미친놈. 5분 30초. 순간적으로 제가 불안했어요. 난 거꾸로 해. 영어 발음이 개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초쯤 지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독일어로 난리가 났어요. 막 웃고 떠들고 저는 알아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한 개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말씀드리는 건 저의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천재를 뽑으려고 장학금을 만드는 게 제 추측이에요. 자기들끼리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부위원장쯤 되는 분이 자리에서 앉기면 일어나가지고 매우 겸손한. 아까 너무 웃으면서 제스처를 써가면서 한 500단어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한 개도 못 알아들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나마 알아들은 몇 개의 단어를 아무리 유추를 하고 모르겠어요. 알아들은 게 유, 뭐 이런 거 알아들었는데 뭔 도움이 되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고 들면 답을 해야 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 18명의 16개의 눈동자는 과연 이 세계의 천재는 뭐라고 답을 할까?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 9번째 심사위원이 있었어요. 서강대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한국분이시고요. 외부 심사위원인데 이분은 왜 모셨냐면 이분들은 생물학 전공이 아니에요. 이분은 생물학 전공이고 서강대 생물학과 교수님이신데 그 장학금을 받고 20년 전에 독일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독일 말도 잘하시고 저 생물학자니까 생물학을 혹시나 물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모신 거예요. 이분들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이분이 지금 시켜 뭐 50대 전 20대 시켜 뭐해 지금 기다리시는데 무슨 무리한 꼭 답을 해. 한국말 이분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짜증난 1분 거의 2분을 기다렸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 이분이 짜증이 나가지고 야 새끼야 너 이제 독일에 가게 될 텐데 독일에 가게 되면은 아무리 네가 영어를 잘해도 한국 문화와 독일 문화 차이가 많아가지고 적응하는 게 힘들 텐데 독일 문화에 대해서 게르만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있거나 뭐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보라고 하잖아 자식아. 짜증을 내셨는데 뭘 해주셨어요? 통역을. 제가 그날 남산 독일 대사관에 올라갈 때 옆에 통역관 천사가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죠. 이분은 저한테 통역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남산도 태어나 처음 올라가 봤는데 독일을 갈 게 뭐예요? 지금 같은 뭐 하이델베르크요, 베를린 장벽이요, 무슨 뭐 레벤브로, 무슨 맥주요, 뭐 소세지요, 브라프루스트 뭐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아는 게 없었어요. 선생님 제가요 고시원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학김에 신청해라는 제가 사실은 장학금이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런 설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막 짜증을 내면서 야만 내가 너한테 뭐 면접관인데 이 새끼 이상한 새끼 막 답해 다시 너 못하면 떨어져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손흥민 때문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유명하죠 축구가. 당시에는요 사범근 때문에 독일의 분데스리가라고 하는 축구가 억수로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독일 축구를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축구를 잘 아시는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유르겐 클린스만이라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축구 스타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지금으로 치면 호나우, 메시, 호날두 같은 사람이 다 떠올랐어요. 그게 독일의 문화의 정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들었더니 16개의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만약 이 세계의 천재는 독일의 문화 중에 가장 무엇을 위대하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 입술을 쳐다보고 있는, 제가 뭐를 못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긴 영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고개를 들고, I know 클린스만. 슈퍼스타 있거든요. 슈퍼스타. 사커 플레이. 슈퍼스타 인 더 월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 평균 종합 영어에 맞춰서 완벽한 문법적인 영어를 구사했죠. 그리고 쪽팔려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들이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간파했으리라고 생각했죠. 놀랍게도 고개를 숙이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또 난리가 났다고요. 이분들은 서로들 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걔가 몇 골을 넣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간다에 가가지고 한국 장학생을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한국 문화에 대해서 뭐를 알아? 그랬더니 우간다에 있는 작은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노 연하킴, 아이노 훈민손, 슈퍼스타 인 더 월드, 더 월드 베스트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한민족의 자긍심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이빨이 올라오겠죠. 이 게르만 민족의 자긍심이 올라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뭘 떠들어요. 뭔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들었지만 떠들었어. 이것도 제 추측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세계의 천재에게 독일 문화에 자기보다 10배쯤 더 잘할 것 같은, 아인슈타인보다 10배쯤 뛰어날 것 같은 이 청년에게, 영어도 자기보다 100배쯤 잘하는 이 청년에게 너무 쉬운 질문을 이미 뽑기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혹시 독일에 가게 될 텐데 독일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맥주요, 소세지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문화를 얘기할 때 저렇게 깊이 너무나 아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중하게 고민하는 청년의 모습 속에서 제 인격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20년 살고 온 분하고 막 화를 내면서 디스커션을 막 하고 또 고개를 숙여 또 화를 내면서 또 고개를 숙이고 수없이 많은 걸 알면도 불구하고 고르고 골라서 고개를 딱 들더니 I know Christmas superstar in the world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독일은 축구에 미친 나라고. 축구의 영웅이 동양의 한 청년의 입속에서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얘기 나오는 순간 면접이 끝났겠어요? 안 끝났겠어요? 제가 그때 박사병원 특례여서 1년짜리 단기장학금을 신청했는데요. 이분들 8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특별회의를 열어서 이런 세계의 천재는 영원히 독일에 가둬놔야 된다. 제가 국문대 때문에 1년짜리만 신청을 했는데 풀스칼러식으로 제 지원서를 도로코칼로 지우고 바꿔가지고 불법이죠 원래. 바꿔가지고 독일 정부에다 탄원을 했어요. 8명이 사인을 했어요. 이런 천재는 영원히 독일면으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천재라 그러면서 거기다 써놔가지고 제가 풀스칼러식을 받고 독일 정부 학생을 받고 독일을 가게 됐어요. 그래 민통국사 잘났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뭔 줄 알았어요. 전날 저녁에 어쨌든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제 신변 잡기 같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슬라이드로 넘어갈 텐데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보지 못한 고릴라가 아위토리 고시원 아저씨가 통역관 천사가 있다 없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유형에 되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그 택도 없어. 미성격에 우리 집안 형편에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의미하에 그거는 뭐를 계산한 걸로 할까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위대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뭐가 위대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해요. 39억 년의 지나는 우리가 본 걸까요? 보지 못하는 걸까요? 보지 못하는 그 안에 놀라운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도서관이니까, 물론 도서관 용수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책자를 어떤 걸 좀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책을 좀 들고 왔어요. 이건 단종됐는데, 최재천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에요.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상당히 도전적인 다윈 의학이라고, 나온 꼭 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설사가 나면 서양의학은 지사제를 먹습니다. 열이 나면 서양의학은 뭘 먹어요? 해열제를 먹죠.
근데 다윈화학은 우리 한의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 옛날에 열이 나면 어때요? 고춧가루에 소주 한 잔 타먹고 뜨거운 구들장에 가서 열을 이열치열한다고 땀을 쭉 빼고 나면 나아지죠. 그렇죠. 이열치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윈화학은 뭐냐면 몸이 모두 다 알고 있다예요.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몸이 치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쉬어주고 보호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상처 입은 짐승들이 중병에 걸리잖아요. 의사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어디로 가냐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일체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몸을 치유하는 데,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다윈화학은 보고 있어요. 진화 속에서 쌓아온 능력이죠. 설사를 한다는 건 어때요? 물론 장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비타민제라고 하고 항암제를 줘도요. 구토를 해요. 머릿속으로는 비타민이라고 알고 있어도 우리 진화적인 몸은 그것이 세포, 셀 킬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구토를 합니다. 알지 못해도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설사를 해요. 근데 그걸 똥구멍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탈이 날까요?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박테리아가 들어왔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의 방어적인 특성으로 열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사람만 힘들어요? 누구도 힘들겠어요?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병원체들도 힘들어요.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프로펜 시럽 먹으면 온도 내려가죠? 그럼 다시 보따리 풀고 다시 살죠. 그리고 또 이빨 온도 올라가면 들어서 못 살겠네. 그리고 박테리아랑 바이러스가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해열제 먹으면 살만하잖아요. 다시 또 살죠. 보따리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물론 이제 다윈화학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열이 나도 오늘 홍 교수님이 타이레놀 먹지 말고 연락 참으라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어적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체가 주는 열이 있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방어적인 열이에요. 그런데 이 방어적인 열도 개도 힘들지만 우리 몸까지 힘들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약간의 열이 리얼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해열제를 먹는 것이고 용사는 아닌 거예요. 많은 경우에 몸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몸의 자연 치유를 위해서 보따리 싸고 니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끙끙 앓고 나면 2, 3일이면 감기가 나았는데 해열제를 먹잖아요. 일주일 가고 보름 가요. 걔네 보따리 쌌다 풀었다 그래도 그래요. 이 다윈화학은 그래서 몸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약간 한의학 비슷한지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하나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몸에 감기가 평생 동안 끊이지 않는 이유. 자연 선택을 통해서 유리한 것들이 셀렉션이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 암 유전자들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뇌혈관 같은 것들을 우레탄 초강력 슈퍼 절대 찢어지지 않는 슈퍼 혈관으로 만들어놨으면 뇌출혈 이런 거 없을 텐데 왜 그거를 벤츠에다가 그 엔진에다가 그 튜브 자체를 무슨 야구르트 튜브를 꽂아놔가지고 숨만 쉬면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뇌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왜 진화적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억겁의 시간을 흘러온 그 생명체가 왜 이렇게 한없이 많은 허점들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들이 이유가 다. 우리는 모두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이 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암은 재발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미 그 환경이 암이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암이 나타나면 그거 절제해내도 딴 데서도 나타납니다. 재발이 아니고요. 이미 암이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암 유전자들이 젊었을 때 섹시하거나 젊었을 때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올인해요? 젊었을 때 올인해요. 나이 들어서는 우리 유전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폐경이 지나고 그 다음에 생식력이 떨어진 개체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기적인 유전자의 속성이죠. 그런데 어디에 투자하라 그래요? 온몸과 마음을 바쳐 자식과 손자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죠. 그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비극적이죠. 어쨌든 인간은 왜 질병에 걸리는가는 한번 흥미로운 시기예요. 그 다음에 진화의학이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인간과 관련된 것들은
넘어가 볼게요. 따뜻한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제목을 정해본 거고요. 이 책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따뜻한 찻잔, 안성기죠? 우리 시대에 참 아름다운 지금 나이가 이제 들었죠? 예. 이 안성기가 이 따뜻한 찻잔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따뜻해, 안 따뜻해? 이 사람이 인성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이 사람하고 지금 대화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좋겠다. 선생님 안성기랑 대화해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물론 이제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엄청 좋은 사람일 것 같고 엄청 따뜻하고 자상할 것 같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추운 방과 따뜻한 방이 있어요. 어느 방에 있고 싶으세요? 그렇죠. 따뜻한 방에 있고 싶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름에 집이 잘 팔릴까요? 겨울에 집이 잘 팔릴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워낙 도시화가 돼서 좀 덜한데요. 유럽은 전원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요. 막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그러니까 띄엄띄엄이 전원 중간에 꽃사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런 곳에 이제 내가 집을 살려고 추운 겨울에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너무 따뜻하게 벽난로까지 있는 집을 딱 보세요. 그러면 그 집이 너무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그래서 집은 특히 이런 벽난로나 이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도 겨울에 훨씬 더 잘 팔려요. 그게 따뜻함이 가진 매력이에요. 스타벅스가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이 스타벅스는 따뜻함을 다 잡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스타벅스의 조명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따뜻함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커피가 어때요? 따뜻하죠. 물론 여러분 아이스 얼죽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 일반적으로 살짝 따뜻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스타벅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죠. 회원 등록을 하면. 그래서 관계성의 따뜻함까지 같이 잡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롤이라는 게임이에요. 너네 아니 혹시? 이게 롤 맞지 이거? 맞지 고마워. 이거 롤이라는 게임인데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팀 플레이를 되게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각광을 받지만 못하는 사람은 팀에 껴져야 안 껴져요. 안 껴주죠. 그렇게 해서 소외가 되면 그게 온도는 아니지만 관계성 속에서 차가운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옛날엔 이랬어요. 이것도 작아요. 한 10명 이상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먹었던 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이때는 피부와 피부가 닿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좁은 방에 같이 누워서 칼잠을 자기도 했었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행복할까요? 각방을 쓰는 요즘에 행복할까요? 이때가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잠깐만 생각해요. 자, 스킨십이에요. 요거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요거 잠깐만 볼까요? 영상이에요. 길게는 안 볼게요. 뒤에 쭉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짧게는. 오빠, 이러려고 나왔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라면 적어도 당신은 연애 중수. 만약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당신은 모태솔로 연애 초기 남자는 스킨십을 목말라 하고 여자는 그의 스킨십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나 고민이 깊어집니다. 스킨십에 있어서 남자가 늑대처럼 묘사되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녀에게 연애에 있어 스킨십이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물론 저 같은 늑대들은 아주 격하게 끄덕일 겁니다. 스킨십이 참 좋기는 한데 말을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스킨십이 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지 또 어떤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을 빌려 스킨십 예체론을 펼쳐볼까 합니다. 참 성적으로 아주 깊은 스킨십은 해당하지 여기까지만 하죠, 선생님. 그리고 뒤로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으로 갈게요. 네. 우리 몸에는요, 이게 행복 호르몬이에요. 뇌하수처에서 주로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옥시토신이 있어요. 도파민은 중독과 관련된 중독성이 있을 경우에 도박이든 그게 술이든 심지어 사랑도 중독으로 보거든요. 호르몬 입장에서 보면 도파민. 대개 결혼하거나 아니면 처음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이 도파민이 한 2, 3년간 나와요. 2, 3년 후에는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권태기에 빠지죠. 그래서 그 2, 3년 동안
깊은 정을 쌓지 않으면 이온하게 되죠. 이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엔돌핀은 이것도 쾌락의 호르몬이고 행복한 호르몬인데요. 웃으면 복이 와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면 또 웃어지고요.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죠. 그렇지만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는 하지만 진통제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새끼가 또는 사랑하는 연인이 그 주사를 맞을 때 옆에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좀 덜 아파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스킨십을 해주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진통제가 나와서 실제로 고통이 덜합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죠. 이거는 이제 애착과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사랑이에요. 쓰다듬어지면 엔돌핀도 나오고 옥시토신도 나오고 막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는데 옥시토신은 주로 이제 엄마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또는 아기를 낳고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와 엄마 사이에 스킨십이 있을 때 그때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엔돌핀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나오지만 강아지도 옥시토신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와요. 서로 행복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꼭 이거는 섹스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적인 사랑의 터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터치를 하루에 어느 정도나 하고 사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자식들 게임한다고 맨날 혼만 내지 마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이마에 뽀뽀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얘기할 건 세로토닌이에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와요. 현대인 불면 중독, 현대인의 많은 경우는 바로 이 세로토닌의 결핍 때문에 와요. 세로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햇빛이 많이 쐬면 만들어져요. 근데 햇빛이 부족하잖아요. 대부분 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 3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빛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 빛을 쬐면 망막에 있는 우울하세요? 햇빛을 많이 쏘죠. 수용체가 빛을 흡수한다.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 빛은 시각 중추와 시상하부, 손과 선에 영향을 준다. 그중 시상하부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빛의 양이 적어지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고 따라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제가 넘어가도 되는군요. 예. 이게 세로토닌이고요. 이 복잡한 화학 기호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잠자는 데 필요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될수록 잠이 잘 와요. 멜라토닌 분비는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밤이 되면 9시부터 멜라토닌이 막 증폭되면서 잠이 오죠. 그런데 어릴 때는 9시부터 증폭되는 게 맞는데요. 나이가 50, 60, 70 돼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낮이나 저녁 때나 멜라토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거 언제 잘 될지 모르는 거죠. 어르신들이 잠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낮과 밤이 바뀌기도 해요. 왜 이 두 개의 어려운 화학기호를 갖다 놨냐면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세로토닌은요. 낮에 해를 쏘이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합성을 하는데요. 햇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잠 잘 오는 멜라토닌은요. 세로토닌에서 조금 변형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낮에 세로토닌을 만들지 못하면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는 멜라토닌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울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로토닌이 적고요. 그래서 뭣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세로토닌이 없으면 멜라토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트립토판부터 아미노산인데요. 복잡을 쭉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있는 게 세로토닌이고요. 요게 멜라토닌이에요. 낮에는 세로토닌으로 있다가 기분 좋게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은 어떤 느낌이냐면 막 쾌락, 막 기쁨 이런 게 아니고요. 세로토닌은 심적 안정감, 평안함, 이렇게 굉장히 릴렉스하고 힐링 음악을 들었을 때 오는 평안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안정감, 그게 세로토닌이 주는 행복감이에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낮에 행복감을 갖고 있다가 그 다량의 세로토닌이 뭘로 변하냐면 간단한 이 부분의 차이 때문에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져요. 단계를 두 개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죠. 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세로토닌을 만들고요. 햇빛과 함께 그리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져요. 여러분 불면증이 있죠? 그러면 해를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로토닌을 쏠 시간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 운동법이 있어요. 그럼 세로토닌이 쉽게 분비돼요. 여기 미간 있죠? 미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미간이라는 게 눈썹 사이 여기 있잖아요. 미간을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뇌신경을 자극해서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관자놀이 있죠? 여기 흔히 옛날 어른들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게 주무르잖아요. 여기 주물러도 세로토닌이 분비를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후두부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잡아보면요. 여기에 엄지 손가락 있는 쯤에 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뒤통수를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예, 푹 들어간 데, 거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돼요. 네.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면요. 낮에 행복감, 평안함, 안정감이 훨씬 더 상승하고요. 그리고 저녁 때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다음날 또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겠죠. 여기에 있는 트립토판이 많은 세로토닌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견과류하고 바나나, 블루베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이 지났어요. 몸이 따뜻하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건강하겠죠? 왜 건강할까요? 몸이 따뜻하다는 건 100도로 옮기면 죽어요. 타가지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몸은 누가 다 일하냐면 단백질이 일을 다 해요. 단백질이 물론 여러 군데의 온도에서 활동하지만 가장 단백질의 최적의 온도가 30도에서 36도 사이, 7도 사이에서 가장 단백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제일 좋은 우리 몸이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해요. 1도만 떨어져도요. 효소가 활동을 잘 못해요. 자, 보세요. 요게 보면요. 이게 건강한 체온이에요. 그 다음에 36도만 돼도 온몸이 떨려요. 이 오줌 싸고 나면 급격하게 체온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피부가 계속 떨리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5.5도, 한 2도, 1도만 떨어져도요. 이때부터는 배설 기능 저하. 왜냐면 벌써 소화 안 되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효소가 일을 못하니 소화효소가 장 소화 안 돼. 변비부터 시작해서 알레르기 증상도 나타나고요. 자율신경.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랬으면 몰라도 유전적인 게 아니라 알레르기가 많고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체온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5가 되면 이제 암세포가 가장 증식하기 쉬운 온도고 동사하기 전 환각 익히는 볼 필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네. 가을철이 되면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 다음에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열나 살찌는 계절이라는 얘기예요. 열나 살찌는 계절이 왜 살찌냐면 먹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식욕 조절 장치가 제어가 안 되면요.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살이 찌는 거죠. 세로토닌이 적어지잖아요. 식욕 조절이 안 돼요. 가을에 그렇게 오는 이유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잠깐만 나가도 일조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가 오고 장마철 지나서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일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겨울로 가는 지름길에서 이런 우울증이나 전반적으로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체온이 상승하면 이게 청고마비예요. 이게 세로토닌이고요. 예, 이건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나요? 태양에서 와요. 우리 태양과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게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따뜻한 인간에서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살짝 스킵을 하긴 했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물리적인 따뜻함도 있지만 그 물리적인 따뜻함이요. 제가 아까 비주얼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쪽에다가 철사로 칭칭 동여매고 거기에 우유 젖병을 꽂아놓고 애기 원숭이를 거기서 키웠어요. 엄마 대신 살아있는 엄마가 아니라 차가운 철사로 해서 엄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젖병을 달아놨어요. 이쪽에다가는 젖병은 없는데 똑같은 철사로 동여맸지만 겉에다가 따뜻한 모포를 둘러놓은 엄마예요. 가짜 엄마죠. 그러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기 원숭이를 넣어놨어요. 애기 원숭이가 어디에 더 애착을 보일 것인가를 오랜 시간 관찰했어요. 여러 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했죠.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차가워도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우유가 젖병이 있는 이곳에 주로 머물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를 애착을 더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학자들이. 근데 놀랍게도
젖 먹는 시간 빼놓고는 이 따뜻한 목포를 두르는 여기에 애착을 보였고요. 심지어는 젖 먹는 동안에도 발은 목포 있는 엄마에다 대고 입만 저쪽에 젖병으로 해서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은 곧 인류의 생물의 생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리적인 따뜻함과 관계성의 따뜻함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강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동화 들려드리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인생에서 찾은, 클릭해 보시면 아까 인생에서 찾은 최고의 영상 제가 바이블 보여드렸죠? 이건 제가 인생에 찾은 최고의 동화예요. 자,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고요. 전체 화면이 어디더라? 예, 좋아요. 자,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선생님 넘겨주세요. 암소 한 마리. 예.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아닌데 이렇게 안 넘겼던 것 같아요. 이게 페이지를 엔터 치면 탁탁 넘어가거든요. 선생님 한번 엔터 쳐보실래요? 넘어가면? 안 넘어가죠. 그럼 페이지 보기 한번 눌러주시면 단일 페이지 하고 저기 있다. 저 오른쪽 그 투미박스 옆에 화살표 있죠? 네, 그거 눌러. 오케이. 그러면 엔터 치세요.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마을의 젊은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터? 안에 화살표. 네. 그는 분홍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조국 아프리카를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갖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빨리 할게요. 그 마을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를 받고 베개 따님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등 신부감에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보통의 신부감이랑 암소 1마리라도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의료봉사를 하러 간 이 의사는 그 마을의 멋진 청년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여 그런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청혼하러 가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 선물은 살찐 암소 9마리였습니다. 암소 9마리라면 당장이라도 부자 축에 낄 만한 엄청난 재산이었기에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마을 촌장의 집도, 지역의 유지인, 가장 돈이 많은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마을 가장 인기 있는 여선생님의 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을 외곽으로 걷던 이 청년은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에게 그 집에 딸을 달라고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나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너무나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암소 1마리에 청혼할 상태에 불과한 그 여성에게 암소 9마리라 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간 것을 보고 동네 청년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심지어 동네 아낙네들은 그 처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것이라는 소문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되돌아왔죠.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 청년은 그때 9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암소를 몰고 가서 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청혼을 했는지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흐르고 휴가차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간 의사는 큰 사업가로 성공해 있는 예의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멋진 저녁사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의사는 그에게 물어봤죠. 청혼 선물로는 너무나 과다한 9마리의 암소를 그 여성에게 건넨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긴급 웃을 뿐 그 사업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궁금증이 커져갈 즈음에 찬물에 찻잔에 고이 찬물을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성이었죠. 그래서 유창한 영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의사는 마음속으로 그래 이 정도는 그다음 이 사람이 그때 말갈량이 처녀하고는 이혼하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과 어울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업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바로 처녀랍니다. 의사의 놀란 모습을 보고 사업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암소 9마리를 몰고 갔죠. 사실 제 아내는 당시에 1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 스스로의 자신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값으로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동네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러져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청원 때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의 자기의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제 여인에게 3마리로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주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한 번도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하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혹시 나에게 정말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남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더욱더 건강해졌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자신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수군대던 동네 아낙들도 요즘은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암소 9마리로부터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 영상은요, 이 동화, 재미있었죠? 이 동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 여자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암소를 받았을 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을 때? 아니에요. 언제 변했냐면요. 혹시 내가 정말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자, 손을 이렇게 해보시죠. 교회에서 흔히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암소 9마리의 가치를 지닌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하는 이렇게 옆에 그 축복하는 사람 이렇게 손 해주시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암소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다시. 당신은 암소 9마리의 가치를 지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끝내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거 켜주실래요? 네. 지구상에서 제가 발견한 최고의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주의 주도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예요. 정확히 30년 전이죠. 여기 보는 흑인 선수는 데렉 레드먼드라는 선수인데 영국 국가대표 5번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조명하고 있냐면요.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신기록을 닦겠어요. 우사인 볼트예요. 특히나 400m에서 압도적인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드디어 올림픽 결승전이에요. 전 세계 언론이 결승선에서 데렉 레드먼드의 신기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s,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s no life, no life without its hunger.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여기까지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감동적인 영상이죠? 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지금 한 1000번 봐서 잘 안 우는데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이 데렉 레드몬드가 뭘 잘했어요? 달리기를 잘했죠, 물론. 그런데 올림픽 꿈의 무대인 올림픽 금메달, 자기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순간 중에 왜 하필이면 저 순간에 팀줄이 끊어졌어. 지금 데렉 레드몬드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30년 후에 한라도서관에서 열리는 특강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결승선까지 어떻게든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제가 독일 대사관 남산을 올라갈 때보다도 더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걸어간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어떠한 조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걸음을 걷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대급 꼴찌 성적으로 걸어 들어왔던 데렉 레드몬드는 유튜브에 있는 저 영상을 통해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어쩌면 100년이 지난 후에도 데렉 레드몬드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에게 회자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시발점입니다. 데렉 레드몬드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라도서관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바이돌과 고시원 아저씨와 고릴라와 통역관 천사를 고대하면서 오늘 또 고통의 순간에 과감하게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놀라운 진화적 지혜를 갖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